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이자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 천천히 반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 운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등속 원운동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었어. 사실은 진짜 운동의 기본이었어. 등속 원운동 할 때 우리는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필요해. 그래야 돌 수 있어.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으로 계산해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m이라는 내용만 빼면 그 자체가 구심 가속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 일정한 속도 동안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라고 하는데,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로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선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가 r 오메가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요. 등속 원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중에서도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하는 걸 주기 운동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주기 운동의 대표적인 게 진자 운동도 있고, 용수철의 단진동 운동도 주기 운동에 속해.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왕복 운동을 이렇게 해요. 일정한 구간을 왕복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진자에서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계산하고요. 용수철에서의 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계산해서, 용수철의 주기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을 변화시키던가 또는 용수철 상수값을 변화시키면 돼. 됐죠? 자, 이 용수철 상수라는 걸 좀 느껴볼래 보면은 용수철 이렇게 있어.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이 용수철에다가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얘가 5cm 늘어났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은 10N의 힘을 줄 때 5cm 늘어나는 용수철이니까 용수철 상수는 100cm 늘어날 때 필요한 힘이니까 얘는 100cm 늘어나기 위해서 200N의 힘 필요한 용수철 상수값을 가져.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을 모르더라도 탄성력이라는 거 KX로 계산할 수 있고요. 용수철에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할 때 쓰는 용수철 상수값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느껴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사고력을 키우려고 몰투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10N의 힘이 작용하면 용수철 마디마다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이 10N이 작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마디가 조금씩 벌어지는데 그 거리를 다 합하니까 5cm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5cm 늘어난다는 건 한 지점만 훅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위가 등간격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용수철을 내가 절반으로 잘라서 똑같은 물체의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똑같이 5cm일까 5cm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더라도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인 건 똑같기 때문에 한 간격당 아까 1cm씩 만약에 늘어났다면 10N의 힘을 받아서 여전히 얘도 1cm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1cm씩 늘어나는 간격을 내가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남아. 맞죠? 그러니까 총 늘어나는 길이 이거 1cm 다 더해서 5cm거든요. 근데 반으로 잘라버리면 늘어날 수 있는 부위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10N를 매달아도 늘어나는 길이는 2.5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면 이때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입니다. 실제로 용수철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작용한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르기 전에는요 10N의 힘이 나와야 돼요. 용수철 상수가 200이고 늘어난 길이가 5cm인 0.05m니까 곱해서 10N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용수철을 잘라놓고 여전히 10N을 매단 거죠. 그러면 용수철 상수가 그대로 200이라면 2.5cm가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10N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2.5cm인 0.025m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용수철 상수는 얼마 됐다는 얘기니? 이거 400으로 바뀌었어야죠. 그래야 곱한 값이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면 길이는 절반으로 줄지만 용수철 상수는 2배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안 늘어나요. 이걸 정리한 게 후계 원리고요. 용수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한 길이 L0 그리고 이 용수철의 상수값 K 그래서 용수철 상수 K에다가 원래 길이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길이를 여러분들이 절반으로 잘라 2분의 1 L0로 만들면 그 순간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된다? 2K로 2배 늘어나서 원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용수철이 왕복 운동을 할 때 주기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고려한 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용수철을 가지고 달에 가도 얘는 중력과 속도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구나 달에서나 얘가 왕복할 때 주기는 똑같단 말이야. 됐죠? 근데 이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면 용수철 상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루트 2분의 1로 짧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용수철을 자르거나 또는 용수철을 2배 길게 해요. 똑같은 걸 2개를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이가 2배 커지니까 됐죠? 이 길이가 2배 커지면 용수철 상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됐어? 그래서 용수철은 길이 조절을 통해서 용수철 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나중에 영재반에 가면 거기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지만 지금은 요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용수철이 늘어날 때 어느 특정한 부분만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 등간격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길이가 바뀐다면 그 등간격의 간격의 개수, 우리는 이걸 펄스의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 펄스 수가 바뀌기 때문에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 늘어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용수철 상수이기 때문에 이 펄스가 많아질수록 적어질수록 용수철 상수는 변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해돼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용수철의 주기가 바뀔 수 있는 방법, 용수철 상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진자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건 이 진자에 매달려 있는 추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만 받아요. 그죠? 근데 달에 가면은 이 중력 가속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중력 가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진자의 주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달에 가지 않고 지구에서도 그래서 이 가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건 얘가 들어있는 공간에 추가적인 가속도를 주면 그것 때문에 관성 가속도가 생겨서 바뀌는 능력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일반 상대성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의 길이 어떻게 재요? 네. 실제로 실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게 아니다. 실의 길이라는 건 벽면에서부터 됐어? 이 추의 중심 여기까지를 우리가 실의 길이라고 합니다. 알겠냐? 요렇게요. 그래서 거리 재는 방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하고 주기운동 하면서 됐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군데군데 선생님이 복습하면서 해드릴 부분들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 운동에 해당되는 문제 16개 풀었는데요.
혹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할 게 있을까요? 4번 보시면요. 쇠구슬을 휘게 한대요. 자, 이렇게 경사진면에 쇠구슬이 도루로 굴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닥면에요. 경사지게 널판지를 놓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경사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쇠구슬이 굴러 내려가게끔 하는데 이 굴러 내려가는 애가 똑바로 굴러 내려가지 않고 휘게끔 하기 위해선 방향을 바꾸려면 수직 방향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놓는다고요? 이렇게 자석을 놓으면 그 굴러가는 쇠구슬한테 자기력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휜단 말이죠. 됐어?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이 휘게, 확 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힘이 더 세면 되니까 센 자석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센 자석이라도 그 자기력을 더 세게 하려면 추하고 자석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도 돼요. 맞아요? 네. 또 얘가 더 많이 휘게끔 하려면 힘은 똑같더라도 A는 M분의 F니까 힘은 똑같을 때 더 많이 휘게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추가 움직이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추의 질량을 줄여도 돼요. 그럼 더 많이 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센 자석을 갖다 대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석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자기력을 세게 하는 방법이고요. 질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굴러가는 쇠구슬의 실제 질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됐어. 근데 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힘을 받는데 힘을 지나가는 순간 잠깐 받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그 힘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습니까? 이 경사를 완만하게 해요. 완만하게 하시면 이 자석 앞을 지나가는 쇠구슬의 속도가 100m/초가 아니고 1m/초의 빠르기로 지나가게 되면 자석에 힘이 미치는 자기장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힘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이 아이가 힘을 받아서 많이 변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의 효과를 늘릴 수 있냐? 힘 자체를 늘리는 방법들도 있지만 힘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힘을 받는 공간을 오랫동안 지나가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사각을 완만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중2 때 내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꼬맹아 5번은 그림을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는 A하고 B는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위아래가 아니고요. 되겠어. 그래서 틀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있는 그림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실을 끊으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죠? 네, 그 접선 방향을 너무 90도로 이렇게 그려서 위아래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됐죠?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이 5번에 있었던 거고요. 자, 5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 8번이요. 8번은 좀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8번 선생님이 해보면요. 8번은 꼬맹아, 근데 물리원에서 우리 작용 반작용의 원리 설명할 때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연결해 놓는 레벨 2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2개가 아니고 3개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고 B고 C고 3kg이고 2kg이고
1kg짜리를 내가 이쪽에서 60N의 힘으로 당긴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알지아 힘이 자기의 질량 비율로 나눠 가지니까 얘는 30N의 알지아 힘 써야 되고 20N 써야 되고 10N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힘을 직접 받은 건 A니까 A는 힘 받은 거 60 중에서 자기의 힘 10 빼고요. 나머지 건네주죠. 그러니까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입니까? 50N이 건너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받은 B는요. 자기의 필요한 힘 20N을 쓰고 나머지 건네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힘 T2가 얼마여야 됩니까? 30N이 걸려있어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요. 힘은 메인에서 준 힘이 뒤로 가면서 자기 것 빼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8번 문제가 같은 뉘앙스예요. 이렇게 실이 있어서 거기에 등간격으로 추 3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다 R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추가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의 장력을 TA, TB, TC로 하겠어 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를 잡고 얘네들을 등속 원운동시켜요. 그러면 얘가 돌고 얘가 돌고 얘가 돌기 위해서 각각의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 중에서 A라는 물체가 돌 때 필요한 구심력 구할 건데 구심력을 구하는 식은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 중에서 뭘 쓰는 게 간단하냐? 취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쓰는 거 간단하냐면 여기서는 이거 쓰는 게 간단하죠. 왜? A와 B와 C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각속도가 똑같아요. 이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A도 B도 A 한 바퀴 돌 때 B도 한 바퀴 돌고 C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주기가 같기 때문에 각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와 C의 각속도가 다 똑같아. 얘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은 다 같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심력을 생각할 때도 얘네들 질량도 무시해도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각각이 필요한 구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하고 그러면 얘가 필요한 구심력은 얼만데요? R만큼 필요해요. 얘가 필요한 구심력은 얼만데요? 중심으로부터 2R 떨어졌으니까 2R만큼 필요해요. 얘한테 필요한 구심력은 얼마 필요해요? 3R만큼 떨어졌으니까 3R의 크기에 해당되는 만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힘을 앞에서 줘야죠. 그죠? 그 힘을 여기서 다 줘야죠. 그래서 힘이 건너갔을 때 얘가 3R만큼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히 여기서 준 힘이 3R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 2R을 빼고 나머지 3R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힘은 얼마겠어요? 5R이 건너갔으니까 5R 중에서 얘 2R 쓰고 3R 건네줬겠죠. 그러면 여기 그 앞을 보면 얘는 R만큼 빼서 5R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 있었어야 돼요? 6R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네들이 필요한 힘을 한꺼번에 다 같이 줘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하나 꽃감 빼듯이 빼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R, 5R, 3R만큼의 크기가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가셔야지 각각의 필요한 힘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힘은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 힘 중에 일부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빼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됐어? 이 얘기야. 그래서 맨 앞에서는 이거 다 합한 6R만큼의 힘을 줬는데 그 중에서 R 빼고 5R 건너가 2R 빼고 3R 건너가 그래서 3R 써.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건너가는 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8번 문제는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노 이해되니?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오신 거고요. 그 다음 거 이제 우리는
자, 이제 물투 역학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물투 역학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성의 운동과 선생님이 뒤에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 하지는 않고 관성력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거라서 그거 됐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일 에너지 정리는 이미 물원에서 거의 다 했던 부분이라서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케플러의 운동 법칙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머지는 다 했던 거 이제 전기도 파동도 그냥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투에서 새로운 거 배우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됐냐? 네.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이미 앞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운동에서 천체에서의 원운동 어떻게 일어나? 그냥 이 정도. 됐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엄청 고생합니다. 물리 선생님들의 공통된 마음은요. 이제 물리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항상 너희들 얼굴 보면 미안하죠. 마치 내가 어려운 내용들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물리2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제 다 끝나셨어요. 큰 텀을 지나오신 거고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놓고 편안하게 가셔도 되는 부분. 됐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등속 원운동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거 주기운동의 대표적인 게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도 일어나요. 됐죠? 하늘에 떠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해드렸을 텐데 하늘에 떠있는 물체를 우리가 천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들을 천체라고 하고 그 천체들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을 나눌 수 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번 주에 해드렸으니 그 중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내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성이라고 한다. 또는 별이라고 한다. 태양계 안에는 항성이라는 별은 태양밖에 없는 거야. 얘만 스스로 빛내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살짝 해줬습니까? 선생님이 요즘에 3과고 애들도 이 수업을 하고 여러분도 이 수업을 하다 보니 여기서 했는지 거기서 했는지가 살짝 헷갈려서요. 우리 반에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하죠. 자, 하늘에 떠있는 모든 물체들을 싸잡아서요 천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체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직접 배우는 건 중학교 2학년 돼서 단원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태양계 밖에서 외계인이 태양계를 보면 스스로 빛내는 애만 빵 하고 보이겠죠? 그게 누굽니까? 태양입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그 많은 천체들 중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에 해당되는 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태양계 안에 보면 물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스스로 빛내는 걔만 보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별이라고 하고요. 천체에서는 그걸 항성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들어갔던 단어 또 하나 있어요. 행성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항성과 행성은 다르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항성이라고 한다면 행성은 뭐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누구이니? 불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6개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커다랗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공전한다 그러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애들만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성의 조건은 반드시 항성을 중심으로 뭐 해야 되냐면 공전하고 있어야 행성이라고 한다. 됐죠? 움직일 행자예요. 항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태양계 안에는 이런 행성이 8개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행성만 있어? 아니요. 이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중에 우린 여기 살죠? 지구죠. 근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애들도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애가 누구냐? 다르죠. 됐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행성은 아니네. 행성을 중심으로 도니까 그럼 얘 뭐라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성은 운동의 중심이 바로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을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유일한 위성은 달입니다. 지구의 유일한 위성은 달이죠. 됐죠? 수성하고 금성은 아예 위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달 같은 애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되겠어? 화성은 위성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개 있어요. 됐죠? 그런가 하면 화성 뒤에 있는 목성부터 해왕성까지는 위성이 10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에 가면 밤하늘에 떠있는 위성이 12개 보여. 달이 12개 떠있어. 멋지지?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인간들의 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이제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간이 만든 도구들도 있어요. 뭐죠? 인공위성. 그래서 인공위성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요. 각각의 천체들의 역할, 지위, 걔네들은 어떤 운동해?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항성, 해성, 행성, 위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는 항성과 해성과 위성 이런 애들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옛날에 천문학자들이요.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옛날에는 천문학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점성술사. 들어봤죠? 하늘의 별의 위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구분, 나라가 앞으로 번성할 건지 망할 건지 막 이런 거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라고 했어요. 그냥 무당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무당에 하나였겠죠. 처음에 그 별들의 위치를 통해서 구분을 점치는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몇몇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별들의 운동을 해석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천문학자가 된 사람들이야. 되겠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티코 브라헤.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엄청난 점성술사인데 그 사람은 20년 동안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관찰해서 기록한 사람이야. 저 별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의 위치에 있네? 이걸 시간 단위로 다 기록한 사람이야. 그걸 20년 동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겠죠. 됐죠? 근데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요. 관찰은 잘하는데 관찰한 결과를 분석할 능력이 없어. 왜? 수학이 좀 달려. 그래서 관찰한 정보들이 많고 이걸로 엄청난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자기의 수학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요. 연마을에 있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또 다른 점성술사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별들의 위치를 관측해놨는데 이거 별들의 운동의 규칙성이 있는지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케플러가 좋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동업하기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티코 브라헤가 죽습니다. 왜? 방광염 걸려 죽어요. 방광염은 오줌을 오랫동안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막 관찰하다 보니까 쉬를 참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방광염이 걸려가지고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케플러는 동업하기로 했잖아.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 20년 동안 관측한 자료 다 받아요. 그래서 케플러는 그 자료를 20년 동안 분석합니다. 그걸 분석하는데 또 20년이 걸렸어요. 자, 그걸 막 분석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그래서 바로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케플러의 법칙은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행성들은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한 사람이 케플러라서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자료는 티코브라헤부터 건너 온 거예요. 됐니? 자, 근데 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은요, 사실은 태양계 안에 있는 8개의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 이걸 하고 나니 그것과 똑같은 운동을 하는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모든 행성들의 운동도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운동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행성과 위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 법칙이다. 운동 법칙이다. 이 케플러 법칙은 3가지로 정리가 돼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첫 번째 제1법칙을 우리는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한다.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을 우리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물리적 입장에서 설명하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지구과학 2에 나옵니다. 자, 3번째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 조화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식 용어들입니다. 됐죠? 제2법칙을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하셔도 돼요. 제3법칙을 조화법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걸 설명한 논문의 제목도 조화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3가지 법칙을 통해서 선생님은 우주 속도까지 끌고 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천체의 입문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천체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천체의 입문해 보십시오. 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이요. 됐죠? 실제로요, 옛날에 지구에 살던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했어요. 지구는 평평해!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서 있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야. 지구는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이 생각하겠다가 뒤질 뻔한 애가 있죠. 누구? 갈릴레이예요. 지구는 동그래 라고 얘기하다가 뒤질 뻔했잖아요. 지구는 평평해 임마! 됐어? 자, 평평한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낭떠러지야! 떨어져 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멀리 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진짜요. 자, 그랬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냈죠. 근데 보면은 둥근 지구에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새끼 왜 안 떨어져? 중력 때문이죠. 그 중력이라는 걸 이해하고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걸 납득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옛날에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를 실제로 사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한지 동그란지 그 자체도 고민이었던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납득. 근데 이 지구와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어? 옛날 사람들은 고민했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해가 뜨고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거구나.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이 이렇게 뱅글뱅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네, 하늘이 돌아 하늘 첫자 움직일 동자 천동설. 이거를 다른 말로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 중심설 이렇게 얘기했다가 헛소리마 이 새끼야. 우주의 중심은 지구 아니야. 되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다.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인다. 무슨 설? 지, 동, 설을 다른 말로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 그래서 태양 중심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한 3,500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어. 근데 어떻게 돈대? 어떻게 돈다고 생각했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돌까요? 네, 정확하게 동심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랍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티코브라에 가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때 태양의 위치를 찍어보니까 이게 원궤도가 아니야. 됐냐? 그럼 무슨 궤도를 그릴까? 이걸 분석하는데 케플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답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원궤도가 아니고 무슨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케플러를 통해서. 알겠어? 자, 그러면 원과 타원의 차이점이 뭔데? 라고 하면 사실은 원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근데 타원은 그게 아니죠. 하나의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전 두 개. 그렇죠.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 뭐가 필요하다? 초점이 필요해요. 초점입니다. 자, 그 초점에다가 이렇게 C를 묶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지점이 바로 A라는 초점과 4, B라는 초점과 됐어? 8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라지 A라는 지점은 두 초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합이 얼마? 12. 됐어? 이렇게 C를 묶어놓고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른 점은요? 요번에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B 초점까지의 거리가 2면 A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10입니다. 한 특정한 지점에서 두 초점 사이, 두 초점 간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게 타원입니다. 됐어? 이게 타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지구라는 게 태양을 초점에 놓고요.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문제는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초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려봐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A와 B. 자, 그래서 타원 궤도를 요래 돌 텐데 그 중에서 태양 어디 있어요? 하나의 초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우리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죠? 지구는 태양을 하나의 초점에 놓고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다른 하나의 초점에는 아무것도 없다. 됐어? 이렇게 놓고 지구가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궤도를 돌지 않고 타원궤도를 돌게 되면 차이점은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타원궤도를 그리니까 그중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진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요. 태양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지점, 라지 A라고 할게요. 이 라지 A 지점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까울 근자 써서 근일점이 생깁니다. 원이라면 근일점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자, 그런가 하면 반대편, 근일점의 정확하게 반대편에 오면 그 순간 태양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지나게 되죠. 태양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을 뭐라 그럴까요? 원일점이라고 부릅니다. 뭘 원자 써서. 그래서 우리가 근시, 원시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가까운 곳,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타원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근일점과 원일점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해 뜰 때 보면 해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헉, 태양이 저렇게 컸나?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태양의 근일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일점을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근일점을 지나는 여기에 있을 때 태양의 크기가 대단히 커 보이죠. 거꾸로 원일점에서 태양을 보면 대단히 태양이 실질적인 크기보다 느끼는 크기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을 때요.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R근이라고 할게요. 근일점에서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R1이라고 할게요. 연결하세요. 알고 계세요?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 그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할 때 공전궤도 반지름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럼 그 반지름은 어딜까요? 어떤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2분의 R근 플러스 R1 아닐까요? 네. 실제로 공전궤도 반지름은요. 이 타원에서요. 근일점과 원일점을 연결한 이 길이가 가장 긴 지름입니다. 알겠어? 다른 두 점을 연결한 값보다 근일점과 원일점을 연결한 그 선이 이 타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지름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공전 반지름이라고 해서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든 천체의 공전 반지름은 근일점의 거리와 원일점의 거리를 더해 가장 긴 지름의 값을 구하고요. 그걸 나누기 반띵한 게 바로 지구의 공전 반지름, 모든 천체의 공전 반지름은 이렇게 구합니다. 모든 천체의 공전 반지름은 이렇게 구하고요. 그 공전 반지름을 한국말로 얘기할 때 장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반경, 가장 긴 반지름이라는 뜻입니다. 장반경. 되겠어? 그래서 장반경 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공전 반지름 이렇게 구하지? 그러면 이거 얼마겠어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크기겠죠? 이게 R입니다. 그러니까 공전궤도 반지름에 태양 없어요? 태양 여기잖아요. 됐어? 네, 요만큼을 지구의 공전 반지름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공전 반지름, 지구의 공전 반지름을 천체의 길이를 재는 또 다른 단위로 만들어요. 이걸 1AU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1AU. 자, 천체에 가면, 우주에 가면 길이를 잴 때 킬로미터, 미터 이걸로 못 재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천체에서 길이를 재는 또 다른 단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AU 됐어? 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는 1천문단위라고 읽어요. 1천문단위.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되는 값을 그냥 일로 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천체에서 길이 재는 제일 작은 단위다. 알겠어? 밀리미터 정도 수준이야. 됐어? 그런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AU라고 하는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있고요. 자, 태양계에서 공전 궤도 반지름을 재는데 1보다 작다.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내행성, 수성,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공전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지구보다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화, 목, 토, 천, 해, 외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전 반지름이라는 건 이렇게 재는 거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게 아니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물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요. 어디나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있을까요? 만유인력의 크기가 등속 원운동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타원 궤도를 도니까 VV마다 모든 만유인력이 달라집니다. 맞아. 그 중에서 근일점에서의 만유인력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근일점에서의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R 제곱분의 뭡니까? GMM이에요. 그러면 근일점에서의 만유인력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니까 R근의 제곱분의 GMM 이렇게 됐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원일점에서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R1의 제곱분의 GMM으로 가시는 게 맞죠? 건영아, 책상 들고 옆으로 나와! 안 보이잖아! 쭉쭉 나와. 줄 안 맞춰도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여기 잘 보시면 GMM이라는 분자값은 똑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분모값이 달라서 계산값이 달라요. 그 중에서 거리가 짧을수록 만유인력이 클 거죠. 예를 들어서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이 지구를 100N의 힘으로 당긴다면 이렇게 와서 거리가 멀어지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가 작아지겠죠. 60N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달라진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근일점에 왔을 때 무려 엄청나게 센 힘 100N이나 되는 힘으로 지구를 당겨. 그러면 만약에 지구에 작용하는 게 만유인력밖에 없으면 태양을 향해서 자유낙하로 떨어져야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 여기 있잖아요. 안 끌려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100N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유인과 반대 방향으로 생긴 이 힘은 뭘까? 원심력. 네. 이건 뺑글뺑글 도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력. 바로 뭡니까? 원심력. 원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관성력의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탁기 돌렸을 때 빨래에 있는 물이 원심력 받아 밖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 원심력은요. 구심력과 똑같은 크기로 방향만 반대인 거기 때문에 원심력의 크기 구하는 게 구심력 크기 구하는 식과 똑같습니다. 알겠어?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에 만유인력이 작용해도요. 지구가 태양한테 끌려가지 않으려면 만유인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구가 도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계속 도는 이유가 태양한테 안 먹히려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알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돌면서 원심력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안으로 안 끌려가는데 옌병한 이 새끼가 너무 빨리 돌면 원심력이 너무 커져 우주로 튕겨나가는 맞아요? 속도를 좀 줄이면 먹혀. 안으로 끌려가 먹혀.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만유인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드셔야만 태양한테 먹히지도 않고 우주로 튕겨나가지도 않는다. 됐어? 그걸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수금지와 목토천의 8개의 행성들이다. 알겠냐? 자, 그래서 이 근일점에 오면 근일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만큼의 바로 뭡니까? 구심력에 해당되는 뭘 만들어야 된다? 원심력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구심력 또는 원심력 구하는 식이 바로 뭡니까? R분의 뭡니까? MV 제곱이잖아요. 근일점에 있을 때는 R 근분의 MV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심력을 구하면 이 구심력 값이 근일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일점에 왔을 때 똑같습니다. 원일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크기만큼 원심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오면 100이 아니고 60만 만들어줘야 돼요. 원심력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R 원분의 M, V 원일점의 제곱. 그러면 선생님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구심력 줄어드는 거 맞네요. 네. 근데 거리만으로는 정확하게 구심력을 줄일 수 없어서 모두 줄여야 된다. 속력도 같이 줍니다. 변합니다. 알겠어? 속력도 같이 변합니다. 그러면 근일점에서는 구심력이 커야 되니까 속력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빨라야 됩니다. 원심력 원일점에서는요. 만유인력이 제일 작으니까 원심력도 제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력이 가장 작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근일점을 지나냐 원일점을 지나냐에 따라 속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최대입니다.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작습니다. 이 조절을 못하면 구심력의 크기가 맞지 않아 우주로 튕겨나가거나 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 조절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뺑글뺑글 돌 수 있는 속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 제1 속도. 그 속도로 인간들은 물체를 던져서 지구들을 뺑글뺑글 도는 인공위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가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인공위성을 만들
가장 작은 속도. 생각해 볼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20m짜리 산 위에 올라갔다고 치자. 거기서 공을 수평으로 던질 거야. 자, 20m 높이야.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려? 2초 걸려. 됐어. 그러니까 네가 공을 얼마나 던지든 이 공은 2초 만에 땅바닥에 닿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공을 10m/s의 속도로 던졌다고 치면 얘는 수평으로 등속도로 날아가면서 아래로 자유낙하해서 내 눈에 폼을 써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 떨어지겠죠. 됐죠? 네. 자, 근데 이거보다 속력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20. 그러면 수평으로 2배 더 멀리 가서 여기 떨어지겠죠. 근데 이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빠르게 하면요. 수평으로 등속으로 가면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됐어? 했겠죠? 근데 그 자유낙하한 이 높이가 원래 지면에서의 높이와 똑같은 20m야. 왜? 지구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또 뭐합니까? 수평으로 뭐? 등속. 아래로 뭐? 자유낙하. 그랬는데 연병한 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다시 20m 높이야. 안 떨어져. 또요. 여기서도 계속 됐어. 수평으로 등속으로 계속 가면서 아래로 자유낙하. 등속, 자유낙하, 등속, 자유낙하를 반복해서 처음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얘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등속 원운동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빠르기로 던지면 수평으로는 등속, 아래로는 자유낙하 하면서 항상 지면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빠르기가 생성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 빠르기가 뭐냐면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의 포물선을 그리는 곡률을 만들 수 있는 빠르기. 맞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지구의 곡률만큼 수평으로 가고 아래로 자유낙하 했을 때 그 곡률이 지구의 곡률을 유지하는 빠르기가 최소한의 인공위성의 속도다. 그럼 나 그거 구해보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합니다. 어떻게?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항상 어느 지점에 있든지 만유 인력의 크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의 크기랑 같으면 돼. 만유 인력의 크기가 R 제곱분의 GMM으로 구하는 거고요. 원심력이라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죠. 됐어. 이때 속도가 바로 우주 제일 속도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날라갑니다. 보이시죠? 됐어. 그러면 인공위성 속도에 해당되는 우주 제일 속도는 루트 R분의 GM입니다. 이때 만유인력 구할 때 R 값이 뭐였는지 알죠? 지구와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구할 때 R은 지구의 반지름이었던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땅바닥에 사람이 붙어있을 때였고요. 만약에 인공위성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R분의 GM만큼의 크기가 우주 제일 속도인데 이때 아시죠? 내가 땅바닥에 붙어있게 되면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됐어. 만유인력 R제곱분의 GMM이 나의 몸무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날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이 R제곱분의 GM을 계산한 값이 중력 가속도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됐죠? 근데 이거 넘겨보세요. 요거 넘겨보시면 우리가 쓰는 GM이라는 값은 GR제곱으로 정리되는 값이다. 납득하냐? GR제곱으로 정리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GM 자리에 GR제곱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 GM 자리에 GR제곱 대입해 볼게. 그러면 루트 R분의 GR제곱으로 R이 하나씩 지워져. 됐어?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를 이렇게도 계산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주 제일 속도는 루트 지랄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루트 지랄 이게 우주 제일 속도야. 5대형 병신. 알겠어? 이게 대략 7.2km/초의 속도라고. 1초에 7.2km 정도 날아가는 빠르기로 수평으로 던지잖아? 그럼 걔는 인공위성이 돼. 알겠어요? 1초에 7.2km면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김포공항? 됐어. 네, 1초에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는 빠르기로 공을 던지시면 여러분들이 던진 공은 로켓이 됩니다. 인공위성. 되겠냐? 네, 그 정도의 속도로 우리 남자애들 던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애들은 그 정도로 던질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던지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족족 인공위성이 되죠. 됐죠? 이게 바로 우주 제일 속도라는 됐죠? 네, 속도고요. 그 속도값이 루트 지랄이고 얘가 바로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최소의 속도다. 그러면 최소 저거를 던져야 돼. 그럼 저거보다 살짝 빠르게 던지면? 저거보다 살짝 빠르게 던지면요. 됐죠? 얘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살짝 포물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튕겨나가요. 됐어. 저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던지면 조금 더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저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던지면 얘가 여기까지 훅 하고 왔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이유는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구의 만유인력이 안 작용해. 그럼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죠. 그냥 우주로 탈출해 버립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항상 끌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속도 중 제일 작은 건 우주 제일 속도고요. 아예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을 지나 해왕성까지 지금 가고 있는 아이가 있죠? 보이죠? 됐어. 네. 그 아이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 탈출 속도로 날아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탈출 속도를 우리는 우주 제2속도라고 불러요. 이 속도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해봐 드릴 테니 얘 V1은 루트 지랄이고요. 얘 V2가 얼마인 줄 아세요? 루트 2지랄이에요. 됐어요. 루트 지랄, 루트 2지랄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략 11.2km 정도 나오는 말이다. 이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이저우는 저 정도의 속도로 발사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 제일 속도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았어요? 인공위성 속도고요. 그 속도는 만유인력과 구심력의 관계에서 나온 속도고 우리 그걸로 던진다. 근데 문제는요. 근일점에 있을 때 속도 열나 빨랐어. 근데 얘가 원일점으로 가면서 속도를 뭐 해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랬다가 다시 근일점으로 돼 속도가 뭐 해줘야 된다고? 빨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는요. 공전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뭐 하냐면 지구의 공전 속도 하루에 1도도는 빠르기 이 얘기하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은 1도보다 더 많이 가야 되고 어느 지점은 1도보다 훨씬 적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돌면서 속력을 갖잖아. 속력을 갖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체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속력이 가장 큰 근일점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도 최대입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원일점으로 오면서 그 값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소값을 봅니다. 그럼 꼬맹아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잖아.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줄었대.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든지 아니면 중간에 일을 하고 있든지. 얘 일하고 있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 안에서는 보존됩니다. 됐어? 우주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원점으로 가면서 감소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거꾸로 최소일 거고 얘가 최대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꼬매가 위치 에너지 좀 보실래요? 원래 땅바닥에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질량이 m자리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mg라는 힘을 갖고 있어서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바로 중력이죠. 그 힘으로 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서 h만큼의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사람이 물체를 들어주는 뭐하니? 일. 그 일을 사람이 하면 물체는 일을 받죠? 받은 만큼 뭐? 에너지가 생기죠. 이때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 무슨 에너지라고 합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그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 h야.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누가 만드니? 엄청나게 커다란 태양이 만드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중력 자리에다가 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원래값 넣으면 되겠죠. R제곱분의 GMM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 지구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로 뭡니까? R. 됐죠? 거기만큼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보이시죠?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바로 R분의 GMM이라는 식으로 천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네요. 천체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mgH로 못 구한다는 겁니다.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는 mgH로 구하는 게 아니고 R분의 GMM으로 구한다. 그 중에서 보세요. 만유인력 구하는 식은 R제곱분의 GMM이고요. 그렇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MM입니다. 거기서 제곱자 띄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R분의 GMM.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바로 R분의 GMM이 된다. 되겠냐? 근데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공을 던질 거예요. 여기가 땅바닥이잖아요. 자, 공을 V의 속도로 던진다? 그러면 얘를 똑바로 던지면 언제까지 올라가? 라고 하면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죠. 근데 0이 됐어.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늘릴까? 그러면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됐어? 자, 그래도 지구의 중력을 받아? 그럼 뭐하니?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보면 생각해봐.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져. 그래서 얘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만약에 지구의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이라면 얘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지겠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내가 공을 던졌을 때 지구의 중력을 딱 벗어나는 그 위치까지만 가게끔 던지면 되겠다. 그러면 지구의 만유인력을 벗어나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력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예요. 지구에서 공을 던졌을 때 걔가 속도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 그 위치까지만 갈 수 있는 속력을 던지면 얘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어. 그 최소한의 속력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우주 제리속도야.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물체를 던졌을 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저기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얼마랑 같으면 돼? R분의 GMM이랑 같으면 돼. 알겠어? 여기까지만 던지면 돼.
그랬을 때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 바로 이 속도가 우주 제2속도 지구를 탈출하는 속도. 됐죠? 그 속도의 크기가 바로 r분의 gmm의 미치 에너지를 갖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속도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m 날릴게요. 그러면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 제2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루트 r분의 2gm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gm은요 gr제곱이랑 똑같아 그랬거든요. 됐죠? 그래서 gm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r분의 2gr제곱.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는 속도가 루트 2g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냐? 그게 대략 11.2km/초. 1초에 2km 가는 빠르기. 요 정도. 1초에 11.2km 가는 빠르기. 이 정도의 빠르기가 나와. 그래서 보이저우를 이 속도로 쏜 거야.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지금 해왕성 끝자락까지 가고 있대요. 알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와 우주 제2속도가 뭔지 아시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높죠. 됐죠? 자, 이렇게 지구에 물체를 던졌을 때 엄청나게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갖는 지점이 있어요. 지구의 만유인력 끝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거야. 됐어?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 큰 값을 가지니까 난 이 값을 얼마로 놓겠다? 0으로 놓겠다. 그죠? 네. 지구의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바로 그곳. 그곳은 너무나도 높아서요. 위치 에너지가 너무 클 텐데 난 너무 커서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때의 값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놓겠다. 그러면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네.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천체의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우리는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천체의 위치 에너지는 우리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요. r분의 gmm으로 구하는 거 맞는데 천체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체들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네요.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천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저 위치 에너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봐드릴게요. 천체에서의 운동 에너지까지 더하시면 천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천체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바로 만유인력의 크기가 90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한 운동 에너지의 표현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뭐가 느껴지나? 요게 이 안에 있어. 보이냐? 요거 날라가죠.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될 건데 운동 에너지 모습으로 만들려면 양변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맞아요. 이거죠. 그래서 천체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과 똑같은 식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r분의 gmm으로 표시되는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 r분의 gmm은 위치 에너지고요. 2r분의 gmm은 운동 에너지 원칙입니다. 알겠어? 근데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럼 더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gmm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자, 매번 r분의 gmm을 쓰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r분의 gmm을 퉁쳐서 u라고 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마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u,
그래서 이를 합성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U의 크기를 갖는 애들은 반드시 행성이거나 위성입니다. 됐죠? 행성이나 위성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운석인지 이거 확인할 때요. 우리는 그 천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양적 관계를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그 크기가 2대1의 비중을 갖는다면 얘는 반드시 행성 아니면 위성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행성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득됩니다. 근일점에서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갖던 아이가 원일점으로 가면서 속력이 줄어들어 운동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태양으로부터 떠있는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일점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알근만큼 떨어진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면 원일점에서는 아론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훨씬 더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근일점의 높이 알근, 여기가 원일점의 높이 아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지면 여기 있던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 줄어들고 위치 에너지 커지고, 그랬다가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내려올 때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까 속도 빨라지고 위치 에너지 감소.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속력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 아이가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 때 이런 물리량들이 성립한다.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타원궤도 법칙,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아 라고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안을 뜯어보면 이렇게 엄청난 물리량들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걸 얘기한 게 바로 케플러의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타원궤도 법칙은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도는데 그때 이렇게 물리량들이 변화하는구나. 이걸 설명한 법칙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케플러가 얘기한 제2법칙은 뭔데? 라는 겁니다. 케플러가 얘기한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에요. 면적속도 일정 법칙과 조화 법칙은 물리와 지구과학에서 동시에 문제로 수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은 물리와 지구과학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제대로 배우시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필요 없겠죠.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다. 태양을 하나의 초점에 놓고요. 지구가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일점이 생기고 원일점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랬을 때요. 근일점을 지날 때 지구의 공전속도 엄청 빨라야 됩니다. 그죠? 원일점을 지날 때는 상대적으로 공전속도 엄청 느립니다. 속력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근일점을 지나는 속도로 여기를 지나갈 때 그래서 이 새끼 한 달 동안 떠봐. 그런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는 한 달 동안 이만큼 갈 겁니다. 맞아. 그래서 A 다시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원일점에 있을 때도 너도 새끼야 한 달 동안 뛰어봐. 그런다고요. 그러면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리니까 원일점의 속도를 이렇게 가니까 얘는 한 달 동안 가봤자 조금밖에 못 갑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간 거리가 다르네? 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속도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의 케플러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심심하니까 뭔가 이지랄 저지랄 해봤겠죠. 그랬을 때 똑같은 한 달 동안인데 뭐 같은 건 없어? 똑같은 한 달 동안 갔는데 뭐 같은 건 없나? 그걸 찾은 겁니다. 뭔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부채꼴의 면적을 구합니다. 케플러가. 병신이죠. 지구가 없어서 가능합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지구가 이렇게 이동한 걸 호로 만든 부채꼴의 면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물리학하고 지구과학에서 지구가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합니다. 쓸고 지나간 면적 S1을 구합니다. 그리고 원일점에서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도 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일점하고 원일점만 그렇군요. 아니요. 그냥 중간에 여기요. C. 여기서도 너 한 달 동안 가봐. 그럼 얘 중간 속도를 이만큼 얻겠죠? 그랬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쓸고 지나간 이 부채꼴의 면적, 얘도 얘네들하고 무조건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언제나 같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면적이 똑같다. 알겠습니까? 네, 우린 저걸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태양을 중심으로 그린 부채꼴의 면적이 어디나 같다. 시간만 같다면.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지구과학 문제로 내드릴게요. 지구과학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태양이 이렇게 하나의 초점에 있고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볼 때요. 지구의 장반경의 중심이 여기라고 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A, B, C, D라고 위치를 정할게요. 자, 지구는 여기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주기를 우리가 T라고 할게요.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도는 천체가 있습니다.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자, 이 천체가 A에서 B까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뭘 돌려? B에서 C까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중 누가 더 길까요? 판단. 반말해. 누가 더 커? T. 자, 같다. 두 번째.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근데 저 D랑 B가 무슨 점을 하시죠? 지구의 장반경. 장반경을 연결한 직선. 그럼 같겠죠. 같아요. 떠요. 또 말해봐. 지훈아, 어느 쪽이 더 커고요? 주정아, 어느 쪽? 같은 거 같아? 1이나 같은 거 같아? 나누야. 그냥 네 생각 이게. 어? BC가 더 큰 거 같아. 답 이거예요. 저기 태양이 좀. 그러면 태양을 내가
주시고 생각해야죠. 실제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더 길어?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케플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뭘로? 쓸고 지나간 면적. 면적이 곧 시간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A와 B를 연결한 부채꼴의 면적 요만큼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B와 C를 연결한 부채꼴의 면적 요만큼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죠. 보이세요? 그러니 면적은요. 전체 부채꼴 면적의 4분의 1이 얘는 안 되죠. 얘는 4분의 1보다 크죠. 되겠어? 그러니까 이쪽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요.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 이것만으로 저 문제 못 풀거든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문제였어요. 수능에서 나온 문제 중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대부분의 순간 딱 보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건 호의 길이가 아니고 부채꼴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 부채꼴을 그릴 때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려보시면 그 면적의 비율이 곧 시간 비율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를 T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꼬매나 8분의 1T 걸렸다고 해볼게요. 이해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8분의 1T라고 할게. 그렇다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8분의 3t. 맞아요. 이 시간이 바로 8분의 3T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부채꼴 면적의 절반이라 주기도 절반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 이걸 합해서 절반의 주기를 만들려면 여기가 8분의 1이면 여기가 8분의 3이어야 합쳐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것들 내용을 들으면 모르지 않지만요. 사실은 그 단어만으로 여기까지 쏙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으로 보이게끔 면적으로 환산해줬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되면서 하나 더요. 이걸 미분해 보세요. 우리가 미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까먹은 지 오래됐어요. 자, 미분이라는 건 극소 단위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요래 볼 건데요. 지금 근일점 이 지점으로부터 한 달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이거죠? 한 달 말고요. 1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코딱지만큼 요만큼일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쓸고 지나간 면적 요거겠죠? 요거. 알겠냐? 네. 똑같이 1분 동안 원일점에서 쓸고 지나가 더 코딱지겠죠? 요거예요. 면적이 어떨까? 같겠죠? 같은 1번이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면적 S1의 크기와 이 면적 S2의 크기 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 이 길이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뭡니까? 근일점을 지나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됐어. 네, 요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요 코딱지만한 요 거리요. 요것도 V 1T 하시면 이 거리가 나와요. 되겠어. 케플러는 우리한테 부채꼴의 면적이 똑같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을 극소로 줄여놓으니까 시간을 미분치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극소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S1의 면적과
S2의 면적 같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부채꼴이 아니고 삼각형이다. 왜? 고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잖아. 맞아.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구나. 한번 해보자. 부채꼴 넓이 못 구해도 삼각형 넓이 구해야죠. 상식이죠. 그러면 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라고요. 근 T. 높이는요. 코딱지만 하니까 근일점까지의 반지름의 거리가 됐죠? 네, 높이가 되겠죠. 알근. 이렇게 구하면 저 S1이라는 삼각형의 넓이 돼요. 그러면 S2라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오빠가 안 보여서 저 이거 여기다 쓸게요. S1과 S2 같다. 삼각형의 넓이. S1의 넓이는 2분의 1 V 근 T의 알근한 값이고요. S2라고 하는 건 2분의 1 V1 T의 앙은 값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에 뭐가 보이죠? 정신을 차렸으면. 자,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의미 없는 2분의 1 T, 2분의 1 T는 면적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려보내시면 뭐가 보이냐면 V근 알근 값이 반드시 V1 아론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측정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재니까 1대 3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 비율이 얼마입니까? 3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의 역수가 속력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겠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비의 역수가 바로 지나가는 속력 비율입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의 속력의 비율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우리한테 준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준 내용들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두 지점을 지나갈 때 속력 비율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이렇게나 빠른 게 맞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요.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마지막 제3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마지막 제3법칙이 바로 조화 법칙이라는 거였다. 이 조화 법칙이라는 거는요. 내가 앞에서 얘기한 타원궤도 법칙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요. 지구 혼자서 태양 주변을 볼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특징만 본 거야. 그죠? 네. 지구는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1에 되니? 이런 것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화 법칙은 지구만이 아니고 태양을 돌고 있는 8개 행성들에 대해서 조화로움을 얘기한다. 얘네들 사이에도 규칙이 있다. 이 얘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8개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규칙성. 이거 설명한 게 조화 법칙이야. 얘네들이 대단히 조화롭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쪽을 돌고 있는 수성은요. 가장 단거리를 돌아서 제자리로 오니까 공전 주기가 짧죠. 그래서 수성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지구의 시간으로 7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번 공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70일이야, 70일. 그러니까 너네는 수성애가 살면 70일마다 한 살씩 먹어야 돼. 이런 얘기야. 되겠냐?
70일이니까 지구로 얘기하면 1년에 한 3살쯤 먹어. 아닌가? 7, 5살쯤 먹어. 이런 얘기죠. 7, 5, 35니까. 그죠? 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구는요,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이 걸리니까 365일마다 우리가 한 살씩 먹는 거잖아. 그러냐?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이 해왕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까? 일단 많이 걸릴 거야. 더 먼 거를 도니까 100년 넘게 걸려. 지구 시간으로 100년 넘게 걸려요. 해왕성을 한 번 공전하는데 10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105년인가 몇 년인가 걸려요. 지구 시간. 열나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해왕성에 가면 동갑이에요. 둘 다 아직 한 살이 안 된 거죠. 동갑입니다. 그런 느낌. 알겠어? 이렇게 됐다. 자, 사람들은요, 당연히 안쪽 궤도를 도니까 이 새끼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지. 당연히 바깥쪽 거리를 돌아서 멀리 갔다 오니까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자명하지. 이걸로 끝내죠. 근데 우리 케플러는 먼 거리를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긴 많이 걸리는데 왜 쟤보다 10배 더 많이 걸려? 왜 쟤보다 4배 더 많이 걸려? 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장반경에 의해 결정되는 건 맞을 거야. 그러면 장반경과 주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찾아낸 사람이죠. 그게 바로 t의 제곱이 r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전 주기를 제곱한 값이요, 장반경의 세제곱값과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장반경이 1AU인 거 아시죠? 그거의 세제곱한 게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인 거 아시죠? 1의 제곱한 값이랑 같잖아요.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지구의 장반경을 R이라고 봤을 때요, 어떤 A라는 행성은 장반경이 얼마냐면 4라고 치죠. 그랬을 때 지구의 공전 주기를 1년으로 본다면 얘는 지구의 공전 주기에 비해서 몇 배 더 길까? 얼마 것 같습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얼마? 지구보다 장반경이 4배 길어. 그럼 공전 주기는 지구보다 8배 크죠. 됐어. 네. 4의 세제곱이 8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지구에 비해서 공전 반지름이 9배 길어. 공전 주기. 얼마? 27. 되냐? 9배를 3번 곱해봐. 9배, 9배, 9배. 그러니까 27의 제곱배. 알겠어? 네, 그런 거 알 수 있잖아. 네, 공전 반지름이 2배 길어. 2배. 공전 주기. 개새끼. 2배 길어 이 새끼야. 2배 길어. 그러니까 얘는 2루트 2배. 개놈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전 반지름과 공전 주기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같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반지름이 몇 배냐에 따라서 공전 주기가 결정되거나, 그 떨어져 있는 반지름과 공전 주기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 됐어?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찌질한 멍청이 과학자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